8억 8천만 원. 천안의 불당 호반서밋 84타입 거래 금액입니다. 2021년에 최고가를 찍었죠. 7억 8천5백만 원. 아산 탕정역 앞 지웰시티 2단지 84타입 거래 금액입니다. 그때 천안 아산에는 호가가 10억을 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아파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다현님은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 다니는 30대 중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거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동탄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보내는 시간은 다현님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다현님은 생활은 편리했지만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녀를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하지만 당시 동탄의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탄의 내 집 마련은 다현님에겐 꿈같은 얘기였죠. 남들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죠. 영상 속 부동산 전문가는 천안의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단돈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갭투자의 성지 천안으로 오세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며 분양권과 갭투자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던 다현님은 당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천안과 아산 지역에 관심이 갔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 승희님이 천안 분양권에 투자해서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희님께 연락해 천안의 부동산을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천안 불당동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했죠. 고객님, 이거 지금 놓치면 분명 후회합니다. 현금 얼마 안 들어요. 내년이면 투자 금액 이상으로 법니다. 부동산 실장의 말에 다현님은 솔깃했습니다. 맞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면 충분해. 그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당시 천안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는 25평이 매매가 5억 5천만 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다현님은 본인 돈 7천만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을 합쳐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개사가 갭 한 채 돌리면 월급보다 빨리 부자 된다고 했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천안은 전세가율이 높아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게다가 주변에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다현님의 첫 투자 불당동 아파트 매수는 순조로웠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바로 구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당시 천안 아산 지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높았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어요.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다현님이 투자했던 아파트가 5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됐어요. 3개월 만에 3,500만 원이 올라버렸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다현님은 남동생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민규야,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저축하지 말고 누나처럼 갭 투자해. 그럼 금방 돈 벌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주말에 동생과 함께 다시 천안의 부동산을 방문했고 급매물이라고 추천받은 매물을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두 남매는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시세를 보며 너무 행복했죠. 비싸게 팔면 다음 투자할 곳은 동탄이라며 미리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는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를 위축시키죠. 다현님이 계약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 초 불당동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1억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가 그만큼 하락했던 겁니다. 같은 단지의 매매가는 이미 4억 초반까지 떨어졌고 다현님의 매입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결국 다현님은 전세 반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마련해 전세입자를 붙잡았지만 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사실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투자금이 적다라는 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전세입자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위험하죠. 다현님은 갭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채가 나중에 어떤 폭탄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다현님의 동생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고 두 남매는 집을 산 게 아니라 부채를 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갭 투자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상황으로 이끌었죠. 갭 투자 다신 안 해.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계약한 아파트는 처음 계약할 때보다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 전세와 매매 시세도 같이 하락한 상황이죠. 이런 투자 실패 사례들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대체 이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상승기의 천안 아산 지역은 교통개발 호재와 일자리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인 갭이 아주 적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갭 투자가 유행하며 전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이들은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들은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1년 중반에는 시세가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였으나 2023년 초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북쪽으로 평택, 동쪽으로는 천안에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던 곳이라 한동안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두 지역 모두 가격이 올랐고 하락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탕정에 있는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를 예로 들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3월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이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린스트라우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557세대 최고 31층의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고 불당동 중심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아산 탕정과 배방이 인접해 있고 천안 아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113타입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5동 1001호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6층과 10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205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26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5억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0년식 1067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성 호수공원과 삼성사업장이 가깝고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심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05동 2201호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2층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하락했습니다. 현재 84타입 301동 26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8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호선 두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97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5년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5동 16층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 원에서 3,500만 원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청약 당시 99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던 한신 더유입니다. 이 단지는 아산 중심부에서 벗어난 입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104동 7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4억 600만 원에서 마피 2,5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미분양 현황입니다. 천안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됐는데요. 현재 적정 수준 이하의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1,600세대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천안에는 2023년과 2024년 수요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27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 동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2026년쯤 돼야 금리나 경기 흐름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해 현재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속에서 하나둘씩 거래가 살아나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면 그때가 하나의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야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자금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의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2, 3년 후 반등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30대 부부 승호님과 유연님은 매일 저녁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 유연님과 대학 친구인 미니님은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미니님의 말에 유연님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부부는 점점 더 크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수도권 구축 급매, 부동산 투자 방법, 소액 투자.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이건 기회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승장은 부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버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쇼핑도 자주 하고 거의 매일 외식을 했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매달 늘어가는 카드값을 볼 때마다 조금씩 불안했지만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와 명품 쇼핑을 즐기며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 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 5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신도시와 평택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초 동탄 호수공원 근처의 아늑한 카페. 다혜 씨는 은행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모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은행에서 근무하는 6년차 은행원으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던 그녀였죠. 고객들의 재무 상담을 도우며 숫자와 계획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녀의 일상은 체계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한 동료가 동탄 부동산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동탄역 근처 아파트 2년 만에 3억 올랐어. 라는 그녀의 말에 다혜 씨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녀는 다가오는 전세 계약 만료를 떠올리며 불안감이 더 커졌죠. 동탄 신도시의 전세 아파트에서 지내던 그녀는 은행에서 남의 돈만 관리하며 살다 보면 내 꿈은 언제 이루지?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작은 투자부터 도전해보자고. 그녀는 그날부터 부동산 투자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까지. 그녀는 초조함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향한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임차인들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동탄의 전세 보증금은 매달 치솟았고 그녀가 2년 전 계약했던 금액은 이제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다이어리에 단호한 결심을 적었습니다. 올해 안에 꼭 내 집을 마련한다. 전세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동탄은 그녀에게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정든 이곳에서 그녀는 직장과 가까운 편리함, 호수공원의 산책로, 그리고 깨끗한 신도시 인프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녀를 점점 더 압박했죠. 2021년 3월 동탄 이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금액이 몇 달 사이 수천만 원씩 급등하며 임차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다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후반으로 치솟았습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을 논의하며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돈은 모았던 현금과 대출로 마련할 수 있었지만 다혜 씨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러다 계속 전세만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저 정도 금액이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집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동탄은 그녀가 5년간 정든 곳이고 이곳에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녀를 점점 더 옥죄었죠. 그녀는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부동산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주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는 매일같이 영끌 투자를 부추기는 콘텐츠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GTX 호재, 반도체 산업 확장, 젊은 인구 증가 같은 호재는 동탄을 경기 남부의 대장으로 포장했습니다. 다혜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동탄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 씨가 동탄에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이미 1억 이상 벌었다고 자랑했는데요. 그녀는 점점 더 강하게 매수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혜 씨는 유명 부동산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설득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동탄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며 단언했죠. 동탄역 주변 84타입 아파트가 지금 10억, 3년 뒤에는 15억까지 갑니다. 지금 금리가 2%대인데 월 이자 얼마 안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그 이자쯤이야 문제없죠. 다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대출을 활용한 매수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동탄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강조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그녀는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쉽게 설득됐죠. 이후 다혜 씨는 매수를 위해 매일 임장을 다니며 아파트를 골랐고 치밀하게 자금 계획을 짰습니다. 아파트는 동탄 이신도시 끝쪽에 기흥 IC 인근 22평 아파트로 선택했습니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평형과 금액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5억 4,900만 원. 6년차 은행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던 그녀는 기존의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특판금리와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설계 끝에 그녀는 최종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중 자기 자본은 1억 5천만 원, 담보대출은 3억 4,900만 원, 그리고 모자란 돈 5천만 원은 부모님께 증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2019년식 22평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주담대 64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그녀의 월급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승장의 열기 속에서 그녀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중순 다혜 씨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부동산 중개인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이제 집주인이에요. 동탄은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다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불안은 곧 기대감으로 덮였습니다. 집주인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동탄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하는 순간 그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매수 후 몇 달 동탄 부동산 시장은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매수한 지 몇 개월 만에 같은 아파트 22평이 6억까지 올랐습니다. 다혜 씨는 올라가는 시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5억 4,9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6억이라니. 벌써 5천만 원이나 벌었네. 그녀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호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녀는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탄은 진짜 대박이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승장은 다혜 씨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엔 골프장에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잠시 불안했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새로운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금리가 급등했고 다혜 씨가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4.73%로 뛰었고
월 이자는 13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 각종 카드값은 그녀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외식과 쇼핑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를 유지하기도 버거워졌습니다. 2023년 동탄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다혜씨네 아파트는 매물만 계속 쌓이고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단지에 있는 부동산에는 22평 4억 급매라는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다혜씨가 5억 4,900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는 4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었죠. 잠들기 전 폭락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여다봤지만 이제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는 글들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같은 22평 아파트가 3억 7,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저층 매물이었지만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걸 보고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죠. 1억 7천만 원의 손실을 안고 있지만 그녀는 손절 대신 버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오르겠지. 동탄이 요즘 분위기가 좋다니까 곧 오를 거야. 2025년 4월 다혜씨네 집과 같은 층 매물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동탄역 쪽은 계속 오른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르는 거야? 아직도 1억 3천만 원 손해 중이네.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들려오는 동탄의 반등 소식은 아직 다혜씨에게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제자리인 이유가 뭘까요? 2020년, 2021년 상승기에 동탄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 효과로 급등했습니다. 일자리, GTX, 신도시 인프라 등 뛰어난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몰렸죠. 특히 동탄역 주변 가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되면서 끝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분들입니다. 13억에 샀다면 대출을 7억 8억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억에도 안 팔린다면 팔더라도 대출 상환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샀던 분들은 대출 부담이 훨씬 적거나 높은 금액의 전세를 둘 수 있겠죠.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인접한 광교나 위례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고 일부 단지는 순식간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동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5억 16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0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탄도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동탄역 인근 아파트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동탄이 다시 살아난다며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타입이 16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지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특수거래에 불과할 수 있으니 과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거래를 분양 광고 등에 이용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동탄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확정되고 잔금까지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2030 세대 중에는 규제 풀렸을 때 빨리 사야 한다며 성급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들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2021년에 영끌로 샀다가 2022년 금리 인상으로 크게 당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비슷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 무리하게 집을 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교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대장 아파트가 호수를 끼고 초고가를 찍었지만 지금은 상가 공실이 많아 실제 경기는 죽어 있는데 집값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아 보여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매수한 이들이 결국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동탄도 많은 가구가 대출을 끼고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탄이 그냥 거품이 잔뜩 낀 지역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GTX 계통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호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탄 주민들 중에는 호재가 크니까
2, 3년 뒤면 수도권 남부 대장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도심 설계가 체계적이고 주변 상업시설이 꾸준히 들어서는 중이라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동탄에서 벌어지는 상승과 하락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등 뒤에는 폭락 그리고 다시 불안한 반등이라는 흐름이 2, 3년 사이에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급등했다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한번 폭락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금리, 정책, 지역 인프라,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을 움직입니다. 현재 동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두자 혹은 이제 곧 금리가 안정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가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럴 때 영끌로 들어갔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영끌로 집을 샀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팔리지 않아 경매까지 간 사례를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 2억씩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유사한 사례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을 앞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고가 거래 사례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거래가 최종 성사되는지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은 감수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다시 영끌로 뛰어드는 것은 여전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세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언제 또 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 상황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동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수요가 폭발해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고 금리 인상으로 바로 꺾였다가 규제 완화로 다시 반등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오를 때 무조건 올인하기보다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해 대출을 줄이고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동탄이 과연 광교나 위례보다 입지가 좋냐는 논쟁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서는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 동탄이 훨씬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GTX 호재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하거나 다른 변수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 예상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탄은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탄 자체가 나쁜 도시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인프라와 도시 설계가 이미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만 갖고 과도하게 대출을 끼거나 주변 시세를 보지 않고 덜컥 매수하는 건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탄이 지금 다시 부상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한 곳이어서 또다시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느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에서 한두 건 고가 거래가 나오면 전체 시세가 다 오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한두 건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거래인지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주변 매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고 특히 동탄처럼 짧은 기간의 폭등과 폭락을 모두 맛본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차분한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무리한 영끌을 피하면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동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경기도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다산 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죠. 하지만 지금 남양주의 주거용 부동산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의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지난 상승장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던 39세 직장인 박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또래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갭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했죠.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투자 노트가 쌓여갔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지역별 시세와 호재 리스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상민 씨는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주목했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이 뚫리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남양주에서 갭 투자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다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 신도시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2018년식 전용 82타입이었죠.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상민 씨에게 꿈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다산 신도시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큰 걱정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의 통장을 탈탈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2년째,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5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뜨거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의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즉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상승장일 때 남양주 지역은 많은 호재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내부의 영화관과 대형 상가,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 기숙사까지 완비된 상태였으니 금세 북적북적해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준공 후 2년 반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90%가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년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김연아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분양권이나 아파트 갭 투자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대박이야. 너도 하나 사.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당시 34세였던 김연아님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야간 근무, 새벽 퇴근, 짧은 수면으로 채워진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책임감과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그녀는 꾸준히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혹은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저는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제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이 돈을 벌어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녀의 재정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청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조망 아파트, 단돈 1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온라인의 뜨거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주 남한강변에 위치한 2020년식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수변공원과 강조망이 펼쳐지는 아파트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녀는 처음엔 여주가 경기도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유튜버들과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죠. 솔직히 여주가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경강선을 타면 판교와도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죠. 남한강 조망에 1군 브랜드 아파트라면 실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을 거라 믿었어요. 야간 근무 후 새벽 병원 휴게실에서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그녀는 점점 투자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 주 주말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남한강 뷰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니 투자 가치도 확실합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앞 수변 공원을 걸으며 강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서 보여준 매물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84타입의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었죠. 가격은 4억 6,300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에 입주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전세 끼고 갭 투자로 1억 1,3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보증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월세집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시도하는 모험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즘 갭 투자는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릴 거야. 계약 후 2달 뒤 잔금을 해결하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려요.
벌써 1,500만 원 올랐어요. 같은 조건의 매물이 4억 7,7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죠. 1억 1,300만 원을 넣고 2달 만에 1,500만 원을 벌었네. 수익률 10%가 넘잖아. 대박이다.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다들 너무 축하해줬고 그녀의 간호대학 동기인 하늘님에게도 여주 부동산을 소개해줬습니다. 너도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현아님은 레버리지 투자의 고수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는 각종 호재로 들썩였습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경강선 호재에 강변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오른다. 신축 아파트는 하락할 일이 없다. 현아님도 이 말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폭등 뉴스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상승장은 그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쇼핑을 하러 다녔죠. 집값은 실현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상승장의 열기는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잠시 불안했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녀는 쉬는 날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녀의 재정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전세 수요는 급감했죠. 수도권 외곽으로 몰렸던 투자 수요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여주의 아파트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님이 4억 6,300만 원에 매수했던 같은 타입의 물건이 3억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축이고 강조망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급한 마음에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여주는 지금 매수세가 없어요. 그나마 신축이라 그 정도인 거예요. 전세도 요즘 너무 떨어졌어요. 그녀는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에라도 전세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갖고 있던 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아님은 처음으로 이 투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에 간호사로서의 교대 근무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밤새 환자를 돌보고 집에 와서도 시세만 확인하며 잠들어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병원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삶을 꿈꿨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버틴 지 2년째.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에 방문했습니다. 최근 10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직도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최저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례는 현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여주와 양평 등 남한강변 주변 부동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지역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투자자들이 서울 및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평과 여주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승장에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감 목적으로 외곽 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양평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우선 5억 9,2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상승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여주 KCC 스위첸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 매물이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이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가깝습니다. 또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상승장에서 거래 현황을 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최근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휴먼빌 아틀리에입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얼마 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5,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2동 6층 매물이 분양가에서 5,500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로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 원에서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평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소진됐고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 5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 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양평과 여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적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과 여주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의 천안 아산 지역은 교통개발 호재와 일자리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현님도 천안의 투자자 중 한 분인데요. 2021년 다현님은 동탄의 대기업에 다니는 37세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거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동탄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보내는 시간은 다현님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다현님은 생활은 편리했지만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녀를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하지만 당시 동탄의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탄의 내 집 마련은 다현님에겐 꿈 같은 얘기였죠. 남들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죠. 영상 속 부동산 전문가는 천안의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단돈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갭투자의 성지 천안으로 오세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며 분양권과 갭투자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던 다현님은 당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천안과 아산 지역에 관심이 갔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 승희님이 천안 분양권에 투자해서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희님께 연락해 천안의 부동산을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천안 불당동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했죠. 고객님, 이거 지금 놓치면 분명 후회합니다. 현금 얼마 안 들어요. 내년이면 투자 금액 이상으로 법니다. 부동산 실장의 말에 다현님은 솔깃했습니다. 맞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면 충분해. 그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당시 천안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는 25평이 매매가 5억 5천만 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다현님은 본인 돈 7천만 원과 신용대출 3천만 원을 합쳐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개사가 갭 한 채 돌리면 월급보다 빨리 부자 된다고 했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천안은 전세가율이 높아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게다가 주변에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다현님의 첫 투자 불당동 아파트 매수는 순조로웠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바로 구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당시 천안 아산 지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높았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어요.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다현님이 투자했던 아파트가 5억 8,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3개월 만에 3,500만 원이 올라버렸죠. 기분이 너무 좋았던 다현님은 남동생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민규야,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저축하지 말고 누나처럼 갭 투자해. 그럼 금방 돈 벌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주말에 동생과 함께 다시 천안의 부동산을 방문했고 급매물이라고 추천받은 매물을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두 남매는 투자 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시세를 보며 너무 행복했죠. 비싸게 팔면 다음 투자할 곳은 동탄이라며 미리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는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를 위축시키죠.
다현님이 계약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 초 불당동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1억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가 그만큼 하락했던 겁니다. 같은 단지의 매매가는 이미 4억 초반까지 떨어졌고 다현님의 매입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결국 다현님은 전세 반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마련해 전세입자를 붙잡았지만 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사실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투자금이 적다라는 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전세입자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위험하죠. 다현님은 갭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채가 나중에 어떤 폭탄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다현님의 동생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고 두 남매는 집을 산 게 아니라 부채를 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갭 투자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상황으로 이끌었죠. 갭 투자 다신 안 해.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계약한 아파트는 처음 계약할 때보다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 전세와 매매 시세도 같이 하락한 상황이죠. 이런 투자 실패 사례들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대체 이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상승기의 천안 아산 지역은 교통개발 호재와 일자리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인 갭이 아주 적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갭 투자가 유행하며 전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이들은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들은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두 건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1년 중반에는 시세가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였으나 2023년 초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북쪽으로 평택, 동쪽으로는 천안에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던 곳이라 한동안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두 지역 모두 가격이 올랐고 하락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탕정에 있는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를 예로 들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3월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이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린스트라우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557세대 최고 31층의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고 불당동 중심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아산 탕정과 배방이 인접해 있고 천안 아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113타입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5동 1001호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6층과 10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205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26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5억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0년식 1067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성 호수공원과 삼성 사업장이 가깝고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심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6,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구축 매물이 5억 6,6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05동 2201호 매물이 7억 6,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2층 매물이 7억 6,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9층 매물이 5억 6,6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하락했습니다. 현재 84타입 301동 26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8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호선 두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97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5년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5동 16층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 원에서 3,500만 원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청약 당시 99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던 한신 더유입니다. 이 단지는 아산 중심부에서 벗어난 입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104동 7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4억 600만 원에서 마피 2,5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미분양 현황입니다. 천안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됐는데요. 현재 적정 수준 이하의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1,600세대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천안에는 2023년과 2024년 수요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27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 동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2026년쯤 돼야 금리나 경기 흐름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해 현재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속에서 하나둘씩 거래가 살아나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면 그때가 하나의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야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 자금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의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2, 3년 후 반등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